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이제 7, 8월 예상문제 진도별 모의고사 반 시작날입니다. 몇 가지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모의고사부터 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강의 일정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8월달 15일까지 전체 진도를 끝내고요. 8월 22일 날은 모의고사를 실시하는데 상반기에 이제 오프라인 모의고사 실시해 봤는데 요즘 분위기가 조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일단 8월 22일 날은 온라인 모의고사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7, 8월 달 같은 경우는 조금 예전 강의하고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 이유는 뭐냐면, 요즘 이제 문제가 좀 쉬워졌죠. 디테일한 부분이 쉬워짐과 동시에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한 커트라인은 상당히 올라갑니다. 컷은. 그래서 이 컷은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문항의 어떤 난이도를 생각해 보면 이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는 아마 이제 변별력에서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문항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낮습니다. 예, 수준은 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희귀한 것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잘 만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성적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일정한 루틴을 가지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암기와 소위 말하는 이제 스킬의 계절이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암기하고 무엇을 이제 스킬을 발휘할 것인지 이걸 좀 필요한데 그래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뭐 스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이런 스킬들을 같이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번 7, 8월 강의는 제가 볼 때는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하면 좀 늦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7, 8월부터 이제 모의고사 때까지 이제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많이 이제 실수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해서 7, 8월부터 해서 모의고사 때까지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활용하는 방법은 예전에는 이제 문제 해설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것들을 좀 활용을 했는데 9월달 이제 11월 달은 당연히 쟁점 정리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7, 8월 같은 경우에도 핵심 정리 주제 파트에서 이걸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내용 선정 기준은 기출 주제 중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 주제는 이건 반복 출제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반복 출제되는 것들, 가능성이 높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주제 밖에 있는 것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일단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강의 내용 구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진도별 모의고사하고 이제 실전 문제, 핵심 주제 및 쟁점 정리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여기 지금 현재 핵심 주제와 쟁점 정리는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암기해야 될 내용,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들 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진도별 실전 문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구성 자체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마구잡이로 문제를 만든 게 아니고요. 진도별 모의고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전체 범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모의고사에다가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실전 문제에서 확인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그 희귀한 것들 중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특강 활용들은 다들 하시고요. 교육학 다이제스트 특강을 이제 마무리 해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특강들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도 시험 문제 출제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을 거의 다 한번 다 점검을 좀 해봤거든요. 뭐 공무원 문제, 그다음 행정고시, 그다음에 국립외교원 시험까지 정리를 다 해서 확인을 좀 해보니까 요즘의 분위기 자체가 미시경제학 문제가 주류예요. 거시보다. 이유는 뭘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제학의 어떤 기본과 기초라고 하는 측면에서 초점 둔다면 당연히 미시경제학이 출제에서 제일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시경제학이 잘 되면 거시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시경제학의 어떤 비중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임용시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경제학이 들어가 있는 모든 시험들이 다 비슷한 경향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도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내용들, 사실 그런데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내용이 아니라 경제학 전체의 기본적인 내용,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정리를 하시는 게 일단은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제가 이론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던 게 경제학의 어떤 기본 원리들, 그 기본 원리는 미시 거시를 아우른다. 그래서 그 아우르는 어떤 기본 원리들을 잘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7, 8월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흐름에 따라 잘 따라오시면 그 진도별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다. 자, 1번부터 이제 모의고사 1번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파트는 이제 경제학 기초 파트부터 해서 소비자 이론까지 정리를 하게 되는데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기입형으로도 출제가 됐던 겁니다. 거기 핵심 주제 및 쟁점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핵심 주제 및 쟁점을 먼저 한번 1번에 보시면 경제학 기초 파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경제교육,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경제를 이해하는 어떤 가장 기본적 흐름은 바로 이거죠. 희소성이라고 하는 이 원칙 때문에, 원리 때문에 우리는 경제 문제 직면을 하게 되고, 경제 문제에 따라서 경제 문제를 적응하려면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이 필요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경제 원칙에 따른 행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기서 경제 원칙은 뭐냐라고 했을 때 최소비용 최대효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뭔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선택을 할 때 반드시 꼭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게 뭐지? 포기한 것들에 대한 고려. 그게 바로 뭐죠?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이 기초 파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찾으려면 바로 이 키워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키워드만 가지고도 경제학이 기본적인 기초 파트의 어떤 내용들이 흐름이 한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자, 이걸 정리하고 있는 게 바로 1번 제시문입니다. 그래서 1번의 제시문에 보시면 자, 첫 번째 이제 기억이 보이실 텐데 여기 기출이 한번 2년 전에 3년 전에 한번 나왔죠.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희소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희소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욕구와 욕망은 무한한데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희소성이 지배하는 경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경제 행위를 해야 될까? 그리고 경제 행위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판단하는 근거. 그게 바로 이 표현이죠. 합리적 경제 행위의 판단 근거가 되는 것. 이거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바로 경제 원칙.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경제 원칙에 따라 우리가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할 때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뭐죠? 포기한 것. 그 포기한 것에 대한 고려, 관련되는 표현이 바로 뭡니까? 기회비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과 디귿에 들어갈 것 순서대로 쓴다면 희소성과 기회비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들어갈 것은 경제원칙이고, 경제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최소비용과 최대효과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경제 행위를 하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 행위는 뭐가 있지? 소비가 있고 생산이 있죠. 그럼 소비와 생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서 우리는 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균형이 이루어지느냐, 그 문제를 그 원리를 얼마나 이해를 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번에 이제 이론 강의 때도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라고 하는 두 개. 이걸 이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이 기제를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 이게 바로 어디냐? 시장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얻어지는 것들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잉여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지불할 가격이 있죠. 그리고 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 반드시 수취하고자 하는 가격. 이 두 개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서로에게 이득이 생기는 곳, 여기서 거래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쪽에서 거래가 발생 안 한다고 했잖아. 그죠?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레토 최적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사과주스 수량이 생산자 값이 한개같이, 한 개 남았을 때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얼마야? 최소한 받아야 되는 게 15,000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소비자들은 한 개를 얻기 위해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게 얼마죠? 10,000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고 지불 의사가 있는 가격은 10,000원이고 반드시 받아야 될 최저 수취할 가격은 6,000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교환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바로 6,000원과 10,000원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근데 15,000원을 만약에 공급자가 주장하고 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서 뭐야? 최고 지불할 의사가 15,000원이 없잖아. 맞지? 그럼 최고 지불할 의사가 있는 10,000원과 반드시 수취해야 될 가격 6,000원, 요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값과 의사에서 몇 개까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쓰라고 돼 있는데, 두 번째 이제 질문이죠. 값과 의사에 몇 개까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10,000원을 주고 그 다음에 6,000원 수취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거래가 성립하겠죠. 여기에서 이 거래와 이 거래가 성립할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9,000원 이제 주고 거래를 한단 말이죠. 이 거래가 성립할 거예요. 이해됐나요? 세 번째 거래는 어떻게 될까? 얘하고 얘는 성립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 거래를 한번 봅시다. 그 다음 거래를 보면 얘는 7,000원밖에 7,000원 주고 싶어. 왜? 이제 4개째까지 사 먹으려고 하니까 효용이 떨어지잖아. 그런데 생산자 입장에서 4개째 팔려고 하는데 얼마를 받고 싶으냐면 9,000원 받고 싶어요. 그러면 생산자는 9,000원 받고 싶은데 얘는 7,000원 지불 의사밖에 없다.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번에는 이제 소비자 한번 또 볼까요? 6,000원 여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5개인데 5개째 거래를 할 때 지금 이제 가격에 보니까 수치 가격이 얼마? 10,000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계 가치가 표현되어 있지만 생산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무슨 가격? 수치 가격. 소비자 입장에서 무슨 가격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지불 가격. 지불 가격.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요 8,000원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세 개의 거래가 이루어진 그 다음부터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상으로 보면 세 개 밖에 있는 거래는 전부 다 어디에 속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세 개까지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파레토 우위에 따라 계속 쭉 오다가 요점에 딱 되는 8,000원의 순간, 그 다음에 세 개의 순간, 이때 바로 뭐다? 파레토 균형이다 그 말입니다. 파레토 균형이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잠시 한번 봅시다. 3번 넘어가서. 3번 넘어가면 전형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출제가 안 된 지가 좀 제법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탄력도, 그 다음에 판매 액수, 그 다음에 판매 수입의 증감, 이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탄력도의 관계에서 문제를 푸는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A제와의 가격이 1,000원에서 1% 상승을 하면 판매 수입은 0.2%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자, 총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P 곱하기 Q이고, 여기에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TR의 변화분 MR이겠지. 이거는 P 다시 플러스 Q 다시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탄력적일 때는 언제가 탄력적이에요? 얘가 지금 현재 클 때 탄력적이죠. 이쪽이 다를 때 어떻게 되지? 비탄력이 되는 거지.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가 지금 현재 증가를 한다. 가격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락하는 폭이 더 커. 이때는. 따라서 전체 TR 수입은 어떻게 된다? 감소가 되죠. 자, 이번에는 비탄력적일 때 한번 볼까요?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상승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쪽이 하락했단 말이지. 그런데 가격 상승폭이 하락폭보다 더 크단 말이지. 따라서 총수입은 어떻게 돼? 예,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요 개념이 일단 머릿속에 하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권하고 싶은 거는 뭐냐? 이런 문제 나오면 거기 지금 어디야? 해설? 정답자 해설지를 지금 뒤쪽에 따로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가격, 요 표가 지금 현재 보이시죠? 요 표가.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 그 다음에 가격이 있고 수량이 있고 수입, 변화분, 탄력도 어떻게 되는지. 이거 지금 현재 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시험장에서도 웬만하면 이걸 여러분들 하세요. 정보를 정리해서 문제 풀 때 머리로 그냥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표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가격이 1,000원에 1% 상승했다. 판매 수입은 0.2% 증가했다고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보자마자 딱 알 수 있는 거지. 왜? 가격이 1% 상승했는데 판매 수입은 0.2% 증가를 했다. 그러면 거래량의 변화는 얼마가 있었다는 이야기지? 마이너스 0.8이었다 이 말이죠. 계산을 하면 그렇잖아. 0.2니까. 맞죠?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0.8만큼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5,000원에서 가격이 1% 상승하게 되면 판매 수입은 0.1% 감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량이 이제 감소를 했는데 얼만큼 감소를 0.1% 마이너스 0.1이 되지? 마이너스 1.1이 돼야 되는 거죠. 됐어요? 이걸 실수를 안 하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 밑에 있는 표를 가지고. 그래서 가격이 1% 상승했다. 수입이 얼만큼 줄었냐? 0.2%. 0.2가 됐다. 그러면 수량은 0.8% 어떻게 했다는 얘기지? 1% 증가를 했으니까 좀 감소를 했다는 얘기지. 두 개를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 판매 수입이 0.2가 되겠죠. 이쪽은 1%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수입이 어떻게? 마이너스 0.1이었거든. 그럼 수량의 변화가 얼마 있었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1.1이 있었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잖아. 정보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B제화, A제화에서 그러면 탄력도는 어떻게 됩니까? 기억의 탄력도는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량의 변화율이잖아. 그러니까 0.8이지 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1분의 뭐가 되지? 0.8.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1분의 마이너스 1.1이잖아. 그럼 1.1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표를 그려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유형 형태는 아직까지 여러분 기출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시험에는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탄력도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가격 탄력도, 하나는 뭐지? 소득 탄력도, 하나는 교차 탄력도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각각의 어떤 탄력도와
탄력도를 주고 여기 나온 것처럼 탄력도를 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가격 탄력도도 주어져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수량의 변화를 구하라는 거. 이걸 구하라는 문제들이 이제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패턴 중에 하나가. 우리 시험에 아직까지 이걸 물어본 적은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수요량의 변화를 구할 때 탄력도 마이너 탄력도 곱하기 가격 변화율, 그 다음에 교차 탄력도 가격 변화율, 그 다음에 만약 소득 탄력도가 주어져 있다면 여기다 플러스 소득 탄력도 곱하기 가격 변화율.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세 개를 한꺼번에 더해야 될 때도 있다고.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걸 구하게 되면 이걸 무조건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수요량의 변화분이 나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B와 C의 가격이 각각 하락을 했다. 5% 하락을 했다. 그 다음에 사고한 정상적인 가격 타율선 절대값을 표시를 한다. 그 뭐 기준 주어진 거는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 문제를 이제 풀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B제와의 가격 타율성이 얼마라고? 0.4죠.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0.4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되지? 가격이 5% 하락을 했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5 그대로 그 다음에 플러스 0.2에다가 다시 가격이 하락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5 이걸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마이너스 0.4 곱하기 5는 2가 될 것이고요. 이건 1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가 돼? 1%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사과의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지 이걸 물어봤으니까 이걸 보시면 되겠고 거기 사과가 지금 안 나와 있네.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B와 C를 안 바꿨구나. 그 B제화가 사과로 고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사과의 수요라고 하지 마시고요. B의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지 쓸 것. 작성 방법에 사과 대신에 B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과는 정상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B라고 고쳐주세요. B는 정상제이고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주제와 쟁점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까 이제 판서했던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P-하고 Q-라고 하는 이 변화율 가지고 하면 됩니다. 타격도가 1보다 클 때는 만약 가격이 하락을 했다, 타격적이다, 그러면 증가분이 더 크죠? 그럼 총지출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격도가 1보다 작을 때 가격이 하락을 했다, 그럼 당연히 수요량은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락분이 이때는 더 크죠. 그럴 때는 총지출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됐지만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출하는 수요자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의 경우에는 세 가지 타격도가 1빵입니다. 가격 타격도는 1이고요. 소득 타격도는 1인데 교차 타격도는 제로죠. 왜? 항상 그 재화에 일정한 지출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상대방의 가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냥 교차 타격도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러 변수가 변하는 경우 수요량을 구하자 그 이야기인데 구하는 방법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거. 가격 타격도 곱하기 가격 변화율, 소득 타격도 곱하기 소득 변화율, 교차 타격도 곱하기 재화 가격 변화율 이걸 다 곱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수요 타격도를 계산을 하실 때 요걸 그대로 적용하실 때 이거는 마이너스 떼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소분, 변화분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타격도 값은 절대값을 붙여서 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걸 계산을 해서 변화분을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 몇 퍼센트 감소했는지 플러스인지를.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를 다시 회복시켜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복시켜 놓고 여러분은 계산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 공식을 외우시고요. 1번, 2번, 3번은 무조건 머릿속에서 여러 번 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리고 3번을 적용할 때는 어떤 문제인지를 방금 했던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한번 봅시다. AJ와 시장 수요 공급 및 관련 정부 정책에 관한 글이다. 읽고 작성만에 따라 답을 해보자. 그 이야기인데, 작년에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나왔던 문제라면 굳이 이야기하자면 조세부가십니다. 조세부가. 그걸 뭐로 물어봤냐면 국제경제로 물어봤죠. 관세하고 수입 할당제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거 빼고 나면 결국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보조금을 부과할 때. 예.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일단은 올해 시험에서 출제된다면 다시 그 세 가지를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정부 정책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죠? 시장 균형 가격보다 12만큼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규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시장 균형 가격보다 12만큼 낮다는 이 말은 뭐죠? 가격 상한제. 가격 상한제입니다. 그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예,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가격 상한제 목표는 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거기 핵심 주제 및 쟁점을 먼저 보고 이야기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수요자를 보호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실효성의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균형 가격보다 최고 가격이 낮아야 돼요. 그래서 가격 상한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표현을 익혀두셔야 되냐면 실효성의 조건이 무엇인지 쓰라. 실효성의 조건을 쓰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맞춰 쓰셔야 돼요. 균형 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 효과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끔씩 물어보면 가격 상한제하고 가격 하한제 효과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효과가 중구난방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암시장을 자꾸 떠오르시는데 암시장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직접적 효과는 뭐죠? 정부가 개입을 했죠. 정부가 개입을 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했잖아. 그럼 생산자한테 불리해졌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생산자는 생산을 많이 할까 적게 할까? 불리해졌는데 많이 할 리가 없지. 그럼 생산을 적게 합니다. 그러면 거래량은 어떤 놈을 기준으로 해야 돼? 그렇죠. 적은 쪽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비자들은 많이 소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생산자는 적게 소비한다, 적게 생산하거든. 그럼 당연히 뭐 어떻게 돼? 생산자가 생산한 만큼 거래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거래량이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잉여는 증가시키겠다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완전 경제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손실이 발생하지. 따라서 정부가 정책 의도대로 소비자 잉여가 증가할지 아니면 감소할지 불분명해요.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무조건 감소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부가 개입을 했으니까 무조건 뭐가 발생하지? 자본 손실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포인트가 뭐죠? 초과 수요입니다. 초과 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초과 수요, 저 개념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인 효과는 뭐 그냥 참고적으로 봐두시는데, 간접적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생산자의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수요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줄을 서거나 선착순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물건을 찾아다녀야 되잖아. 그러니까 탐색 비용 증가, 대기 비용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는 불리해지니까 품질을 좋게 만들어요, 적게 만들어요. 품질을 나쁘게 할 겁니다. 세 번째, 수요자 간 비효율성 및 공평성 발생이죠. 왜? 어떤 소비자들은 소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소비를 못하게 돼. 그러니까 비효율성과 불공평성이 발생한다. 그래서 수요자 내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효과가 불분명하다. 이게 일반적인 설명이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뭐 어렵지가 않죠. 자, 계산을 우리가 하는 방법은 일단은 D. 보통 보면 어떻게 표현되죠? 이렇게 표현되거나 함수가 아니면 QS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저는 문제 풀 때 아무리 이제 이것저것 다 해봐도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수요함수 D는 어떻게 되죠? 30-2분의 1의 P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S는 얼마가 돼 있지? 공급량은 3분의 5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P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뭘부터 구해야 되죠? 균형을 구해야 우리가 가격 규제 가격을 구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죠? 빼면 됩니다. 그러면 30에서 3분의 5를 빼면 3분의 30이잖아. 3분의 90에서 3분의 5를 빼야 돼. 그럼 얼마가 되지? 3분의 85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 돼 있고 2분의 1P에다가 플러스 3분의 1P가 될 거야. 근데 이걸 이제 통분을 해야 되니까 뭘로 통분하면 되지? 6으로 통분해야 됩니다. 따라서 6으로 통분하게 되면 분자 분모에 곱하기 3씩을 해줘야 되고 이쪽에는 곱하기 이만큼씩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쪽은 6분의 5의 P가 되겠지. 자, 따라서 6분의 5의 P는 얼마가 되느냐? 3분의 85가 될 거다. 그 이야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걸 이제 약분을 하게 되면 2가 될 거고 이거는 1이 되겠지. 그러면 5P는 85 곱하기 2니까 얼마가 되죠? 170이 될 겁니다. 그러면 P는 얼마가 되지? 535에다가 4니까 34만큼이 되겠죠. 그럼 34인데 균형 가격보다 얼마보다 아래에 있다고? 12만큼 아래에 있다고 했지. 그러면 12만큼 아래에 있다고 했으니까 규제 가격 P 규제 가격은 12, 22가 되겠죠. 그러면 22일 때 D와 S를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2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어요. 30-2분의 1에다 곱하기 22 이걸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량은 3분의 5에다가 플러스 3분의 1에 곱하기 22를 하면 되겠지. 그럼 이걸 이제 계산해 봅시다. 30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11이 됩니다. 그죠? 맞아요. 자, 30 마이너스 11이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 수량이 어떻게 되지? 19만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3분의 5 플러스 3분의 22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3분의 27 답은 9가 됩니다. 그죠? 맞아요. 그럼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초과 수요량이 얼마야? 초과 수요량이 10만큼 되겠죠. 자, 그러면 위 정책이 유효할 경우에 무엇이라고 부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최고 가격제 아니면 가격 상한제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 규제 후에 가격과 거래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가격이 아까 얼마였지? 22 됐습니까? 거래량은 제가 여기에 보니까 아까 계산을 잘못했는 것 같다. 2분의 1 22 11이지 19 제가 답의 계산을 잘못했네. 19에서 9니까 거래량은 얼마가 되지? 9가 되죠. 자, 여기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방금 이제 10을 구했던 건 뭐지? 초과 수요량이고 거래량은 어느 쪽을 선택한다? 적은 쪽.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규제 시에 거래는 어떻게 된다고? 적은 쪽 수량에 의해서 거래가 결정된다. 암시장도 어떻게 됩니까? 암시장이 바로 형성되는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꼭 암기를 하시고 문제를 푸는 스킬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규제시 거래는 수요량 공급량 중 적은 쪽 수량에 결정된다. 이건 최고가격제뿐만 아니고요. 최저가격제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은 A제와 B제에 대한 시장 수요와 공급 함수이다. 이를 전제로 작성 방법에 따라 답을 해보자 그 얘기인데, A제와의 수요 함수 D는 200-P, A제와의 공급 함수 S는 -40 플러스 0.5P. 그 다음에 정부는 A제 한 단위당 30씩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정답 및 해설하고 핵심 주제 및 쟁점을 한번 잠시만 봅시다. 핵심 주제 및 쟁점에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외우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 지금부터는 뭐다? 암기와 스킬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많이 헷갈린다면 이걸 그대로 보십니다. 조세를 부과한다, 생산자에 부과한다면 P-T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20을 부과한다, P-20. 됐지? 소비자에게 부과한다면 어떻게 되지? P 플러스 20이야. 근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조세를 생산자에게 부담을 하게 되면 일단 물어봅시다. 조세를 생산자에게 부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공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공급이 감소를 하게 되면 공급곡선이 좌측 이동이에요? 우측 이동이에요? 좌측 이동이지. 맞지?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잖아. 요즘에 보면 정부가 세금 확보를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올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만약에 소비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마찬가지지. 소비자의 소비는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들겠죠. 그러면 수요곡선 어디로 이동해? 좌측으로 이동하겠지. 됐어요?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러면 거래를 많이 하겠어? 지금은 적게 하겠어? 적게 하겠지.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소비자의 가격은 뭐라고 했지? 지불 가격. 생산자의 가격이 무슨 가격? 수치 가격. 세금을 내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수치 가격이 어떻게 되지? 줄어들어요. 마이너스 T입니다. 지불 가격은 어떻게 되죠? 세금 부과하게 되면 늘어나죠. 둘 다 좌측 이동인데 이건 플러스 T예요. 이해됐었죠? 보조금을 부과할 때는 어떻게 될까?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부과하게 되면 생산자의 곡선은 어떻게 되지? 오른쪽으로. 맞아요. 오른쪽 이동하게 되고 가격은 어떻게 되죠? 하락이 되겠지. 그럼 이 말은 뭐냐? 수치한 가격이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수치하는 가격이 어떻게 돼? 내려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많아진다는 이야기잖아, 이득이. 됐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했어야 되는 거. 소비자는 어떻게 돼? 지불할 가격이 적어지겠지. 그게 마이너스라는 거지. 됐습니까? 수치할 가격이 많아지겠죠. 보증받으면 가격이 내려가지만 그러면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이쪽은 지불할 가격이 적어지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방금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던 이 방법을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외우시라.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올해 어쨌든 출제가 유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조세 부담은 이거는 뭐 기출문제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지? 상대방의 탄력도가 결정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담 비율을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기울기만 가지고 된다고 했죠. 기울기만 가지고도. 예. 그래서 이걸 반드시 꼭 여러분들은 정리하시고 3번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암기를 하셔라.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더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한 단위당 30씩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한다면 이거는 뭐죠? 0.5 P-30이죠. 이거는 여러분들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P-30. 그 다음에 두 번째 BJ 수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종량세 소비자에 부과를 했다. 그 다음에 소비자에 부과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되지? P 플러스 T로 들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걸 일단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세금을 제외하고 공급자가 받는 수치 가격이 얼마냐 그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공급자가 받는 수치 가격이 얼마냐.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문제부터 일단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매번 했던 패턴 그대로 D는 200-P 그 다음에 S는 얼마죠? 마이너스 40 플러스 이번에는 0.5에다가 얼마가 되지? P-30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뺍니다. 그죠?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40 제로. 그 다음에 빼게 되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0.5P니까 마이너스 1.5의 P죠. 0.5하고 마이너스 30을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돼? 이걸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5. 됐어요? 그럼 이걸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뺐구나. 뺐으니까 플러스.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요거지. 1.5P는 240하고 15니까 255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계산을 좀 편하기 위해서 15P로 고칩시다. 15P는 2550이 되겠죠. 10을 곱해줬으니까. 따라서 P는 얼마가 됩니까? 15를 두 번은 못 들어가잖아. 한 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한 번에 들어가게 되면 15가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7개가 들어가겠지. 됐어요? 나누기를 하게 되면 따라서 P는 170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P가 170만큼 됐으니까 여기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 30을 빼주면 수치 가격이 되겠지. 그래서 시장 가격이 이거란 말이야. 이거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지불 가격이죠. 그러면 지불 가격에서 뭘 빼줘야 돼? 30을 빼줘야 되겠지. 따라서 공급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얼마? 140이다 그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여기 보시면 BJ 수요함수는 400마일 2P 되어 있고 그 다음 공급함수 S는 100% 3P 되어 있는데 종량세 소비자에 부과를 했다고 했거든. 그래서 사회적 부생 손실이 135가 됐다고 했어. 그럼 이거는 이제 반드시 뭘 구해야 되죠? 첫 번째 균형. 조건이 이 문제를 풀려면 조건이 뭐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지? 조세 부과 전 균형. 맞죠? 이 문제 풀려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해? 조세 부과 후 균형을 알아야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조세 부과 전 균형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뭐가 돼 있지? 400 2P 이게 D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빼주면 되지? S 공급이죠. 100 플러스 3P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빼면 얼마가 됩니까? 제로는 300에다가 마이너스 5P가 되겠지.
그러면 5P는 300이니까 따라서 P는 얼마가 돼? 60만큼 되겠죠. 됐어요? P가 60이라고 한다면 여기 60을 대입시키면 되겠지. 균형량은 Q는 얼마가 됩니까? 120을 빼게 되면 60을 넣으면 120. 따라서 280만큼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부과 후 균형입니다. 조세 부과 후 균형은 조세를 어디에다 부과를 했는지 바로 알아야 된다. 아까 우리가 방금 그 약속했던 식에 따르게 되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지? 400 마이너스 2에다가 P 플러스 T가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공급은 어떻게 돼? 그대로지. 100 플러스 3P가 되겠지. 그럼 이걸 빼주면 되죠. 또 빼주게 되면 제로는 이거 계산하면 300.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의 T.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되지? 마이너스 3P가 되지. 마이너스 5P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5P는 300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따라서 가격 P는 얼마가 되지? 요거 계산하게 되면 얼마 됩니까? 60이 될 거고 마이너스 5분의 2의 T만큼 될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후생 손실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거 격가지로 한번 보고 갑시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요거 소비자 잉여라고 계산을 하잖아. 그런데 기계적으로 소비자 잉여를 보지 마시고 소비자 잉여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수량 Q가 필요하고 가격이 필요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후생 손실도 뭘로 계산해야 돼? 이거 맞지? 수량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지? 가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후생 손실도. 맞아요. 그러면 후생 손실이 뭐가 후생 손실이야? 세금이 후생 손실이죠. 그러니까 후생 손실을 우리가 구해보면 뭐가 필요하다? 수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가격이 있어야 돼. 그러면 삼각형이니까 일단은 2분의 1에다가 가격을 먼저 한번 봅시다. 가격은 뭐죠? T. 됐어요. 가격은 T.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지? 수량이 필요해. 그죠? 수량이 필요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P는 60-5분의 2T라고 하는 요 가격일 때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되지? 이쪽에다 집어넣어줘야 되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수량을 구해야 되니까 새로운 수량인 요걸 지금 현재 찾아서 구해줘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자, 이걸 수량을 우리가 구해봅시다. 수량을 구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되지? 400 마이너스 2에다가 P 마이너스 2의 T잖아. 그러면 P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지? 60 마이너스 5분의 2에다가 T죠. 됐어요. 그럼 이걸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400에다가 마이너스 2하고 60이니까 마이너스 12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현재 계산을 하게 되면 2를 곱해주면 5분의
4에다가 t가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이거는 플러스 5분의 4t.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건 28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5분의 10에서 빼면 5분의 6t가 되겠죠.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6의 t가 될 거다. 이게 이제 수량이 되겠지.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온 수량하고 여기에 나온 수량의 차이를 구하면 되잖아. 됐어요? 그러면 280에서 다시 뭘 빼야 돼? 280 마이너스 5분의 6t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 두 개는 없어지고 남는 게 뭐야? 5분의 6t야. 따라서 수량은 5분의 6의 t가 되겠네. 되셨나요? 이거 자체가 얼마라고? 135 후생 손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죠. 계산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거 없어집니다. 그죠? 그럼 5분의 3t의 제곱이 돼. 135. 됐어요? 그 다음에 3하고 135로 또 나눠지죠. 1하고 40 얼마지? 45가 되겠죠. 자, 그러면 t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5 곱하기 45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t제곱이니까 4하고 5를 다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지? 5 곱하기 9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하고 5의 제곱이 되죠. 맞아요? 그럼 3하고 5의 제곱이니까 t는 15만큼이 되겠지. t는 15.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t는 15까지 우리는 구했다. 됐나요? 혹시 여기서 궁금하거나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꼭 알아두시고요. 이제는 헷갈리지 말고 지금 이제 잘 안 된다면 직관적으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걸 토대로 해서 이걸 외웁시다. 바로 식에 넣을 때 헷갈리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부담 비율도 마찬가지고 기울기를 가지고 바로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 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다음 글과 그래프를 확인하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을 해보자 그 이야기인데, 한우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생산자의 보조금을 줬답니다. 어떻게 줬냐면 P2에서 P3. 맞지? 자, 보조금을 주니까 어떻게 돼?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산자의 보조금을 주면 공급량이, 생산량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겠지. 증가하면 공급이 어디로 이동해? 우측 이동이죠. 우측 이동하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생산자가 이렇게 생산을 할 때 이득을 어디서 본 거야? 여기서 본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생산자의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원래 생산자 잉여는 P1, A, 그 다음에 요점해서 이 삼각형이었죠. 그런데 보조금을 받아 요까지 생산을 하니까 요만큼까지 어떻게 됐다고? 잉여를 요 생산을 하면서 잉여를 증가시켜 왔죠. 그러면 결국 생산자, 늘어난 생산자 잉여는 뭐야? P2, P1, A, B.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증가된 생산자 잉여분이다. P2, P1, A, B.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비자가 증가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디에서 계산해야 돼? 올해는 요만큼이었지. 그런데 생산이 요만큼 증가를 했잖아. 증가를 해서 요 밑으로 쭉 내려왔죠. 맞죠? 그러면 소비자의 지금 현재 잉여분은 어떻게 돼? P1, 그 다음에 AC, 그 다음에 답을 내가 왜 이렇게 해놨지? 완전히 잘못해놨네. 자,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 부분은 P1 맞죠? 그 다음에 AC 맞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P3죠. 네. 여기 지금 답이 P2로 되어 있는데 P3로 고치셔야 돼요. 이것도 역시 P3 되어 있는데 이거 2로 고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상에 보이는 정답에 여기 지금 P3 되어 있는데 이걸 2로 고치셔야 되고 AC 그 다음에 요거는 P1, P3가 돼야 됩니다. 지금 반대로 되어 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금의 양을 구하라고 했는데 보조금을 얼마나 지불했죠? 이건 뭐 너무 쉬운데? 요만큼 지불한 거잖아요. 그죠? 어느 수량까지? 요 수량까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이 부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P2. 그 다음에 BC, P3. 됐나요? 예. 자, 보조금 지급의 효과도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 뭐 1번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수요자는 뭐다? 지불 가격. 공급자는 어떻게? 수치 가격.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주요 내용을 잠시 한번 봅시다. 보조금도 세금하고 똑같습니다. 수요 공급 중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에 더 많이 귀착이 됩니다. 근데 보조금은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보조금의 경우에도 비탄력적인 쪽에 더 많이 귀착된다는 측면에서 조세의 경우가 동일하다. 그런데 내용이 다릅니다. 그죠? 이쪽은 보조금을 받는 쪽은 뭐야? 유리하다는 거예요. 비탄력적인 쪽이. 그래서 이 차이점만 기억을 하시면, 주의를 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이론을 가게 되는데, 소비자 이론에서 지금 현재 시험 문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포인트는 일단은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의 선택. 이걸 극대화하는 조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지? 예산 제약식. 그럼 예산 제약식이 뭐야? 소득 이꼴 두 개의 재화를 우리가 소비하는 거니까 하나의 재화의 그 다음에 PY분의 Y.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지? 접선 조건입니다. 그죠? 자, 접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요. 무차별 곡선 MRS XY.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한계 효용 MUY, 그 다음에 X에 대한 한계 효용. 맞지? 물론 데이터 X면 데이터 Y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시험은 요거를 물어봐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뭐분의 뭐로 한다? PY분의 PX로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같아지면 접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여전히 뭐지? X에 대한 효용이 더 좋아. 그럼 어디로 어떻게 어떤 상태가 발생해? X에 대한 소비로 집중하게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YJ 소비가 더 좋아.
그럼 Y제 소비 쪽으로 더 집중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것만 알게 되고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르지? 이 현상을 우리가 구석회라고 하죠. 구석진대에서 발생하는 거다. 한쪽 모서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험 문제 포인트는 딴 게 아니고 이 관계에서 방금 구석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구석회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뭐지? 대체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제 관계에서 구석회가 극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만 소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X만 소비한다. 이 경우에는 대체제는 어떻게 돼? Y만 소비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완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기출의 지문상에는 보완제가 등장을 합니다. 자, 보완제가 이제 등장하는데 한번 봅시다. 보완제는 일단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작은 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돼? 소비 선택점이 결정되죠. 작은 걸 선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우리가 자동차는 한 대 있어. 타이어는 몇 개야? 4개가 있어. 그러면 타이어가 5개 있다. 있어봐야 5개를 자동차에 넣을 수가 없지. 그럼 뭐가 기준이 되는 거야? 자동차 한 대, 얘가 본체가 기준이 되는 거야. 지금 안경을 끼고 계신 분이 있잖아. 안경, 안경알을 몇 개지? 2개가 있단 말이지. 안경알이 3개가 있어. 끼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죠. 뭘 기준한다? 작은 걸 기준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바로 보완제 관계다. 그러면 보완제 관계에서는 AX하고 BY로 표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A분의 X, B분의 Y로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주의를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AX, BY로 되어 있을 때는 AX와 BY가 같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환 비율은 어떻게 되는데?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교환 비율이 B 대 A입니다. 이렇게 식이 주어졌을 때 교환 비율은 이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A 대 B입니다. 그래서 이 교환 비율 헷갈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세요. 을의 효용함수 U는 미니멈 2x, y다라고 되어 있으면 교환 비율은 어떻게 돼? 1대 2예요. 그러면 y가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그럼 방금 우리가 들었던 예를 들면 돼. x는 뭐지? 안경테. y는 뭐가 되지? 안경알. 됐어요? 안경테, 안경알. 그래서 안경테 한 개를 위해서 y지 몇 개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항상 레온티에프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2개의 조합점이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정해진 데에 따라서 맞춰야 되는 이걸 우리가 레온티에프 효용함수,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라고 부르는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꼭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얘의 비율이 1대 2가 되니까 항상 얘는 어떻게 돼? 얘를 항상 많이 소비해야 되는 거죠. 뭐보다? X보다. 됐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산 제약하여서 값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X제와 Y제의 소비량 이건 잠시 뒤에 구하고 X제와 Y제의 소비 선택 비율을 쓰고라고 돼 있잖아. 소비 선택 비율은 얼마라고? 1대 2. 항상 많이 소비한 제와는 뭐지? Y제. 됐죠? 자, 그럼 이제 1번을 풉니다. X제와 Y제만 소비하는 값의 효용함수 XY가 있고 X제와 Y제의 가격은 1과 2이며 그 다음에 값의 소득은 10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MUX, X의 한계효용 그 다음에 MUY를 드리려고 하다가 일부러 안 드렸습니다. 뭐 이 정도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근데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했지? MUX와 MUY를 줬거든. 편미분을 하나씩 하면 되거든. 따라서 MUX는 뭐가 남지? Y가 남고요. 그 다음에 MUY는 뭐가 남지? X만 남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예산 제약식을 일단 구하게 되면 예산 제약식은
가격이 1과 그 다음에 2라고 했잖아. 그러면 1이 바로 뭐가 돼? px. 이게 뭐가 되지? py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소득이 얼마라고 했지? 100이라고 했어. 따라서 예산제약식은 x 플러스 2y가 얼마가 되지? 100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됐다? 방금 1과 2가 됐다고 했지. 그러면 1일 때 1과 2니까 여기에서 비율이 어떻게 돼? 소득이 100이니까 x는 몇 개? 50개. 왜? 여기 MUY분의 MUX가 어떻게 되지? X분의 Y가 되죠. 이거하고 접선의 조건이 뭡니까? 가격비잖아. 가격비니까 PX가 1이고 PY가 2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되지? 2분의 1이 되죠. 됐어요? 그러니까 2y는 결론적으로 2y는 뭐가 돼? x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그러면 요 식에다 예산선 식에다가 다시 넣으면 되잖아. 2y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되지? x. 그러면 2x는 100이잖아. 2x는 100이 되니까 50이 되겠지. 됐나요? 그럼 x가 50이 되면 나머지는 2y는 50이 되니까 y는 25만큼 되겠죠. 기본적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걸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죠? 노동, 여가, 선택에서 나옵니다. 자, 근데 노동여가 선택은 소비자 선택 이론을 안 다룹니다. 생산요소시장 가서 제가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와 저축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와 저축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의 최적 소비 조건 가지고 우리가 문제 풀 수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생산요소시장과 다르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가 뭐가 남냐면 가기효과 나온 소비자 이론에서 반드시 꼭 정리해야 될 가기효과가 있죠. 근데 가기효과는 지난번에 작년에 어떻게 시험에 출제됐냐면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쓰라고 하는 거였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요 법칙의 이유를 쓰라. 수요 법칙이 성립한 이유는 가기효과 때문이다.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수요 법칙이 성립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고? 가기효과 때문이다. 자, 이걸 가지고 작년에 시험 문제를 만들었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올해는 그러면 일단 이건 빗겨나간다 보고 가기효과를 정리를 하긴 하는데 수요법칙이 아닌 다른 것과 비교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노동여가, 그지? 저축과 소비. 이것도 역시 가기효과와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러면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이제 8번 마지막 모의고사 문제. 갑의 소득은 50이고 XJ의 가격은 2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XJ의 가격은 2라고 했으니까 실수 안 하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매뉴얼대로 이게 다 메모를 하셔야 돼요. PX. 그 다음에 XJ 한계효용은 2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뭐지? MUX. YJ 한계효용은 4, MUY가 됩니다.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소비점의 XJ를 몇 단위 소비한다고? 3단위 소비하고 있다. 갑이 소비하는 X제와 Y제가 각각 정상제와 열등제라면 X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두 제와의 구매량은 변한다. 이거는 뭐의 문제지? 이거는 가기효과 문제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일단 첫 번째 Y제 소비량을 구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어. 무슨 조건? 예산 제약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선의 조건. 그럼 예산 제약식을 먼저 구해봅시다. 예산 제약식은 50 이꼴 그 다음에 px 얼마지? 2
X, PY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PY분의 뭐가 돼? Y제 수량. 됐나요? 그 다음에 접선 조건. 접선 조건은 MUY분의 MUX니까 MUY가 얼마지? 4. 그 다음에 여기에 MUX가 2.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조건이 PY분의 뭐지? PX 2가 성립돼야 되잖아.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쪽의 값이 얼마가 되지? 2분의 1이야. 맞죠? 그럼 PY는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겠죠. 4. 자, 그래서 PX는 얼마지? 2. PY는 4가 됩니다. 소비자점에서 X제를 몇 단위 소비한다고? 3단위. 그러면 50은 요 식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50은 2 곱하기 X니까 얼마? 3 플러스 PY는 얼마지? 4. 그런데 몇 개인지를 모르잖아. Y. 됐나요? 그럼 2, 3은 6이니까 넘어가게 되면 얼마 되지? 44가 되죠. 44는 4Y가 되니까 따라서 Y제 수량은 몇 개? 11개.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걸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자꾸 요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두 가지씩 뭐다? 예산 제약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선 조건. 그 다음에 X제와 Y제가 각각 열등제라면 되고 가격효과를 이제 우리가 그리는데 문제는 이거 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지금 어디야? 해설 자료 뒤편에도 표가 있을 겁니다. 시험장에서 가급적이면 표를 그리시기를 부탁드린다. 됐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제 가격이 상승을 한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X제 가격 상승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대체효과, 그 다음에 소득효과, 그 다음에 총효과. 실수하지 않도록. X제는 무슨 제였죠? 정상제. Y제는 무슨 제였지? 열등제. 자, X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정상제인 X는 어떻게 되지? 감소. X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소득효과 어떻게 되죠? 실질소득이 어떻게 되지? 실질소득 하락. 따라서 정상제 소비 감소. 그러면 총 효과는 어떻게 되지? 감소가 되는 거죠. 열등제죠. X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되지? 상승, 증가. 소득 효과는 실질 소득이 감소를 했는데 열등제니까 어떻게 되지? 증가하죠. 총 합은 어떻게 돼? 증가가 되겠지. 그래서 X제는 감소하고 Y제는 증가를 한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그냥 머릿속으로 대충 끄적거리지 마시고요.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은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거야. 아까 이제 표를 그리라고 했던 것들은 가급적 시험장에서 표를 그려라. 됐지? 그런데 여기 만약에 X제 가격 하락이 되면 어떻게 돼? X제 가격이 하락이 되면 대체효과에 따라서 X제 소비는 증가. 실질 소득이 증가하니까 얘도 증가. 그럼 전체는 어떻게 되지? 증가. Y제 소비는 어떻게 될까? Y제 소비는 대체효과에 따라서 X제 가격이 하락을 했으니까 감소. 맞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득효과는 어떻게 되지? 실질 소득이 증가를 하게 되면 열등제니까 어떻게 되지? 감소. 그러니까 봐, 지금도 보면 실수한다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X제, 정상제, Y제, 열등제 적고
여기에다 이 표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확인한 다음에 답안지에 옮겨 쓰라 그 말이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주제 및 쟁점에서 이야기했던 게 방금 했던 이야기가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요 가계효과 이거는 그림을 한번 몇 번 그려보세요. 그림으로 표를 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장에 쓸 스킬로, 마치 느낌이 교육론의 자료인출 도표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런데 시험장에 실수 안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까 타격도 하고 방금 했던 이런 것들은 꼭 표를 만들어라. 그럼 실수를 거의 안 한다. 됐나요? 예.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도별 부족한 부분들은 진도별 모의고사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